그래서 문제 풀게요. 이론 설명 아직 안 끝났군요. 184페이지네요. 빈출용 03의 취득가액의 특수문제입니다. 1번 네모의 취득가액의 특수문제에 일단 고가 매입은 일반적인 취득이라면 시가의 30%까지는 인정이 되죠. 그걸 넘어가시면 의제기부금이고 취득가액에서 제외되고요. 특수관계인은 그냥 시가 초과하면 다 부당이익이어서 제외되는 거 아시죠? 양가로 이번에 저가 매입은 일반적인 취득이라면 그냥 저가로 매입한 실제 매입가액 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할 때만 그냥 시가 미달하게 잡으면 바로 입금 산입하는 거고요. 3번에 유형 고정자산 취득할 때 구입한 강제매입 채권이라고 해서 제가 옆 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강제매입 채권이 뭔지까지 설명해놨는데, 원칙은 국공채의 실제 매입가액, 즉 현재가치 할인 안 하고요. 그냥 국공채의 실제 매입가액을 국공채의 취득가액으로 봐야 하는데, 특례라고 해서 국공채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그냥 유형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면 수용을 해주니까 이 양가로 3번은 웬만하면 세무조정이 안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양가로 4번 장기 연불조건 취득자산이죠. 우리 왜 앞절에서는 장기로 파시는 장기 할부를 배웠다면 이번에는 장기로 사시는 분을 배우는 거예요. 원칙은 명목가액이고 특례는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5번에 연지급 수입이자. 연지급 수입이자는 원칙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있고 특례로 결산상 금융비용으로 처리하면 인정하죠. 원래 연지급 수입이자는 외부로부터, 즉 미국이나 이런 중국으로부터 나의 원자재 같은 거, 원당 같은 거 수입하면서 이런저런 은행에 되는 수입이자를 연지급 수입이자라고 합니다. 이게 수입이자라고 해서 내가 비용이 아니라 수입으로 잡히는 이자다, 그 소리가 아니라 수출의 반대말 수입하면서 이자 잡히는 거거든요. 이거 기업회계에서 이자 비용 성격으로 처리하거든요. 이게 회피 불로금가에서 자산으로 가할 것 같지만 실제로 기업회계에서는 이자 잡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시다시피 원칙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하지만 혹시 기업회계가 비용으로 잡으면 우리 세법도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양가로 6번에 의제매입세액은 부가세 공부하시면 다 나오죠. 의제매입세액은 원재료에서 차감하게 되고요. 양가로 7번에 공익법인하고 양가로 8번에 온실가스 배출권은 중요하진 않으니까 참고하시죠. 참고로 온실가스가 올해 처음 생겼는데 이게 그냥 0입니다. 국가로부터 공짜로 할당받으면 그냥 0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 페이지에 주 3번에 보시면 장기 연불, 즉 장기 할부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장기 연속적으로 지불하면서 사오는 사람의 회계 처리가 있는데, 이 회계 처리는 지금 보시기에는 이미 좀 늦었고요. 이해하시라고 제가 여기다 올려놨는데 보기엔 좀 늦었고, 그 표 밑에 꽃 표시가 더 중요하죠. 이때 이자 비용으로 계상된 현재가치 할인차감 상가액은 원칙인 명목가치로 계상했으면 이런 상각에 대한 비용이, 이자 비용이 존재할 수가 없으므로 명목가치로 계상한 경우와의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다음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아주 중요하죠. 현재가치 할인차감 상가액은 수익배당금액 입금불산임하고 지급이자 송금불산임은 절대 적용하지 않고요. 동그라미 2번 현재가치 할인차감 상가액은 상대방한테 진짜 이자를 현금으로 주고받는 거는 아니니까 보다시피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지급 명세서라는 걸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밑에 칠판마크 보시면 장기 연불 조건 취득자산은 이와 같이 세법상으로 명목가치, 현재가치가 모두 가능하지만 장기 금전 대차거래, 즉 뭔가 토지 건물을 사고 팔면서 3년 동안 나눠서 주면 위에 있는 그림이고요. 그게 아니라 돈을 빌려가지고 3년 동안 스스로 갚는다거나 천천히 돈을 주고받으면 장기 금전 대차거래인데요. 요거는 무조건 명목가치만 인정되고 현재가치는 전혀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 4번에 보시면 연지급 수입이자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을 연기하면서 내가 외부에서 원자재 같은 걸 사올 때 은행 같은 거에 이자 비용을 내고 있는 건데요.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 헤더 보세요. 헤더. 케이스 1은 기업회계가 이자 비용 계상한 경우 원래 이렇게 합니다. 오른쪽 세로의 케이스 2는 기업회계가 혹시나 원재료로 잘못 잡은 경우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든 세무조정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꽃표시가 중요하다고요. 이때 이자 비용으로 연지급 수입이자는 원칙적인 취득가액으로만 잡았으면 이 이자 비용이 안 나올 뻔했으니까 이제 취득가액으로 계산했을 때와의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동그라미 1번 이 연지급 수입이자는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는 것은 아니니까 지급 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내용 보시면 취득가액의 포함 여부 요약인데요. 이거는 지금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세법상 취득가액에 포함하면 왼쪽 세로요. 세법상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면 오른쪽 세로로 그냥 정리만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거 점검 차원에서 한 번 정도만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87페이지에 2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죠.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 시기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동그라미 1번 법인이 장기할부 조건으로 자산을 판매 또는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에 입금과 송금에 산입한다. 이게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장기할부 판매는 원칙적으로 우리 면목가액 인도 기준으로 하고 이제 기업회계가 잡았으면 현재 가치 인도 기준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회수기율 도래 기준이 가능한 거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단정적으로 입금과 송금에 산입하라고 하면 틀린 설명이죠. 2번 법인이 매매 목적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손익은 인도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이거 인사대소 중에 빠른 날. 3번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비용을 잡으면 이를 세법상 인정하죠. 이자 수익이 인정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자 비용은 인정이 됩니다. 4번 건설, 제조, 기타 영역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 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을 잡으면 세법상 이를 인정한다. 이거 원래 1년 미만이어도 작업 진행률이 대원칙이니까 4번은 맞는 설명. 5번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시가 100만원짜리 유가증권을 150만원에 취득하면 세법상 취득가액은 130%까지 인정되니까 130만원이겠죠. 그래서 4번 빼고는 다 틀린 설명들입니다. 24번 문제 풀게요.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부채의 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1번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이 말 참 많이 나오죠. 되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 건설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그 목적물의 인도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과 송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죠. 산입해야 한다가 아니라. 왜냐하면 원래는 진행률인데 이렇게 일종의 완성주의 인도기준 써도 문제는 안 된다는 소리니까요. 2번 자재를 외국으로부터 연지급 수입하면서 연지급 수입에 따른 이자를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결산서에 지급이자로 비용 계산합니다. 원래 이렇게 하거든요. 기업회계가 이자 비용 잡는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당해 수입자재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손부를 하셔라.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2번이 오답이네요. 3번 영수증을 작성 교부할 수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 등록기를 설치하는 경우 금전 등록기는 영세상인의 표상이죠. 이거 가지고 있으면 영세한 거예요. 그 수입하는 물품 대금과 용역 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원래는 인도주의인데 얘만 특이하게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경우는 현금주의 특례를 봐주고 있는 거죠. 4번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에 입금과 송금으로 한다.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장기란 소리거든요. 그러면 당연하지만 이거는 기간 귀속을 제대로 하셔서 발생주의 하시는 거죠. 5번 재고자산이 파손되어 정상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파손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당해 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감액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죠. 감액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감액을 할 수 있는 신고조정 사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7절 마치고요. 계속 이어서 8절을 진행하도록 하죠. 이제 8절, 9절, 10절이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 대손충당금으로서 많은 핵심적인 것들이 나오는 그런 챕터죠. 우리 8절은 감가상각비인데 빈출유형 공유를 보시면 대상자산 및 상각 범위액이 있습니다. 1번 네모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이죠. 일단은 감가상각은 1. 사업용 고정자산이니까 유형, 무형자산만 하고 있고요. 업무 무관자산과 미분양 아파트는 아예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요. 엄밀히 말하면 업무 무관자산은 감가상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해봐야 세법에서 부인되고 부인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분양 아파트는 재고자산이니까 감가상각할 필요가 없고요. 동그라미 2번에 운휴설비입니다. 가동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설비로서 조업 중단, 즉 어떤 물건이 개만 수주가 격감하는 거예요. 이 수주가 안 돼요. 조업 중단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의 설비는 상각을 할 수가 있죠. 상각을 하면 아무래도 절세에는 도움이 됩니다. 계속 비용이 잡히니까. 3번 장기할부 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은 대금청산이나 소유권의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고정자산을 전액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한다면 상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개발비하고 사형수의 기부자산도 이것도 무형자산에 해당하지만 상각 가능하고요.
5번에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영업권도 영업권도 상각하는 경우가 있죠. 다만 주 2번으로 내려오면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지자체, 법정기부금 단체,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에 대한 사용수 및 수익권을 얻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 장부가액입니다. 사용수익 기부자산은 시가가 아니라 장부가액. 옆 페이지 주 3번 가보시면 이건 영업권에 대한 설명인데 사업의 양수도로서 별도의 유상 지급한 금액을 말하지만 이거 세법에서는요 15절에서 배우시는 합병분할의 영업권으로 들어가 버리면 세법상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이때는 영업권으로 보지 않고 15절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앞 페이지로 오시면 양가로 이번에 비상각자산인데요. 얘네들은 생각을 하지 않죠. 첫 번째,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대표적인 게 서화나 골동품 이런 거는 감가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즉 유휴설비 제외입니다. 아까 유휴설비는 잠깐 쉬고 있어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배웠는데요. 얘는 그게 아니라 아예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유휴설비 빼고는 첫 번째 땡마크에 사용 중에 철거해버린 거죠. 감가상 할 수 없죠. 두 번째, 취득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는 기계장치도 감가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거 빼고는 감가상을 다 할 수는 있죠. 동그라미 3번, 건설 중인 자산이죠. 근데 가로 열고 일부가 완성되어 해당 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면 일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게 제가 책에서나 배우지 정말 실무에서 이런 거 볼 줄이야. 지금 제이롯데월드가 지금 건설 중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안에 저층은 지금 들어가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저층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감가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97페이지 2번 내용 볼까요? 세법상 취득가액의 포함 여부입니다. 자, 이거 세법상 취득가액 포함 여부인데요. 표를 보시면 표에 다 요약이 되어 있죠. 그 세법상 취득가액 포함표를 보시면 이거 아까 배웠던 186페이지 표랑 같은 거죠. 다시 설명 안 할게요. 자, 3번 내부의 즉시상각 의제인데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세법상 취득가액에 들어갑니다.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즉 자산 성격이 있는 건데 이걸 기업회계가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어요. 일부러 그랬는지 실수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잘못 처리했어요. 그러면 세법은 그 금액을 일단 자산으로 계산한 걸로 보고 즉시 감가상각한 걸로 본다고 해서 이거를 즉시상각 의제라고 하죠. 화살표 보시면 연말 세무조정 시 이 금액은 세법상 자산가액에 포함시키고 세법상 회사계산 상각비에도 반드시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즉시상각 의제는 우리 감가상각비 계산 문제에 꼭 필수로 같이 나오는 토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8페이지 4번 내문은 즉시상각 의제가 아니라 즉시상각입니다. 이 의제자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천차만별인데요. 얘는 세법상 취득가액은 들어가지 않죠. 자, 내용을 읽어보면 즉시상각 의제와 달리 일정한 사유를 만족하면 성격은 자산 성격이라 하더라도 기업회계가 비용으로 처리한 것을 세법이 그대로 인정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죠. 양가로 1번에 취득시가 있고요. 양가로 2번에 보유시, 양가로 3번에 처분시까지 세 가지의 즉시상각이 있습니다. 요거는 즉시상각 의제가 아니라고요. 즉시상각이라고요. 반가로 1번에 소액자산이라고 해서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자산은 그냥 비용 떨어버리는 거예요. 하찮으니까. 단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으로 본다고 해서 아무리 책걸상 한 세트가 1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200세트를 한꺼번에 사가지고 강의실 하나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당 10만원이라고 해서 즉 100만원이 안 된다고 해서 200세트인 2천만원도 비용을 떨 강심장이 있냐는 거죠. 자, 단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동그라미 2번 사업의 개시나 확장을 위하여 취득하는 자산은 건별로는 100만원 이하여도 이렇게 대량으로 하면 자산으로 잡아야 한다는 게 이 규정의 취지고요. 반가로 2번에 단기사용자산이라고 해서 얘네들은 지금부터 배우시는 단기사용자산은 100만원 여부 따지지 않아요. 100만원 넘어가더라도 세법에서는 단기에 사용하고 버리는 하찮은 성격이라고 보고 비용 뜰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실제로 요것들을 10년, 20년으로 장기를 쓰고 있든 말든 그냥 얘네들은 이쪽에만 들어오면 단기사용자산이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 그 다음에 2번에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 3번에 영화, 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구, 가정용 가구, 가정용 기구, 비품식의 간판이 다 여기 들어와 있죠. 비품식의 간판. 4번은 대여 사업용 비디오 테이프인데 안 중요하겠죠. 양가로 2번의 보유시는 반가로 3번의 소액수선비입니다. 저기 위에 있는 반가로 1번 소액자산하고 참 헷갈리기 좋은데요. 반가로 1번의 소액자산은 처음 취득할 때 100만원, 지금 배우는 소액수선비는 기존에 있던 자산에 뭔가를 덧대는 수선비가 들어갔는데 300만 원이 안 되면 미만이면
비용 들 수 있는 거예요. 또 기분 나쁘지만 100만 원은 이하고요. 300만 원은 미만입니다. 미만. 자, 동그라미 1번 자산별로 수선비, 즉 이거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을 더해가지고 300만 원 여부를 따집니다. 더해가지고 지출한 금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동그라미 2번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400, 500, 600으로 해서 300이 넘어갔다 치더라도 그 자산이 작년에 10억짜리 자산이었다면 10억의 5%인 한 5천만 원까지는 하찮으니까 비용 떨도 되지 않겠느냐.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동그라미 2번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의 채 5%에 안 된다면 비용 떨어도 괜찮다 이거죠. 동그라미 3번에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하는 용광로 내벽 등이 바로 다 이 소액수선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양가로 3번의 처분 시에는 생산설비 폐기 손실이라고 해서 시설개체 기술낙후 두 가지밖에 인정 안 돼요.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 폐기 손실은 화살표에 보는 것처럼 1,000원 비만 금액을 남긴 금액을 폐기일이죠. 처분일이 아니라 우리 소득세 먼저 배우고 왔죠. 소득세는 올해 장부에서 뜯어버려요. 기계장치를 뜯어버리는 걸 폐기라고 하고 내년도에 처분을 하면 처분일날 송금, 필요경비 인정이 됐는데 우리 법인세는 폐기일입니다. 처분일이 아니라 폐기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에 산입할 수 있죠. 자, 5번 내용 보시면 자산별 감가상각 방법인데요. 동그라미 1번에 건축물, 즉 건물과 구축물이 합성어인데 얘네들은 언제나 정액법인 거 알죠? 신고든 무신고든. 동그라미 2번 그 외에 기계, 차량, 직기비품 등은 신고하면 정액법, 정률법이 다 가능한데 무신고하면 정률법이 돼버립니다. 3번 보시면 올해 신설된 광업용 유형자산하고 폐기물 매립시설이 이번에 추가됐죠? 얘네들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이고 무신고하면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올해 생산량 비례법 하나 추가됐어요. 폐기물 매립시설이 추가가 됐습니다. 옆 페이지의 양가로 이번에 무형자산인데요. 무형자산은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시죠? 가운데 세로 그냥 웬만하면 정액법, 오른쪽 세로에도 별도의 신고가 없이 무신고여도 정액법. 이 정도로만 합시다. 무형자산은요. 물론 뭐 내용 연수 몇 년 안에 하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제 불안하시면 동그라미 이번에 개발비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건 20년 내에 선택할 수 있고 월화상각하는데 이제 세법에서는 무신고면 5년간 월화상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6번 네모 내려오시면 상각방법별 상각범위의 한도 있는데요. 뭐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라도 이제 암기는 하셔야죠. 정액법은 기말 현재 기업회계 취득가액의 전기까지의 모든 즉시상각의제, 즉시상각의제가 성격은 원래 뭐였다고요? 자산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단기의 즉시상각의제까지 싹 더해서 곱하기 상각률을 곱하고 있는데 정률법은 여기에 비해서 미상각잔액, 즉 장부가액을 구해야 하니까요. 기업회계 취득가액에서 전기말 기업회계 갚습니다. 단기말 아니에요. 아직 단기는 한도 초과 여부를 따지지 않았으니까 전기말 기업회계의 값률을 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상각부인액, 즉 유보 같은 거 더하시고 마지막으로 즉시상각의제도 단기 것만 더하십니다. 거기에 곱하기 상각률을 곱하고 있죠. 자, 우리 넘겨보시면 이거 공식 암기하세요. 제가 이게 기본 강의면 왜 이렇게 나왔는지도 설명해드리는데 기본 강의 아니니까 뭐 취지까지는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200페이지에 7번 내용 보시면 상각범위계 기타 사항이라고 해서 신규 취득한 자산은 예를 들어서 내가 7월 31일 날 자산을 취득했으면 전체 상각범위액에 곱하기 12분의 사용월수입니다. 12월 31일 날 취득해서 딱 하루 썼으면 한 달치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는 거 아시죠? 거기 보시면 꼭 표시에 사용일부터 월화상각합니다. 취득일이 아니라 취득한 다음에 한 열흘 동안 기름치고 11일째 사용했으면 그 사용일부터 월화상각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1개월 미만은 1월로 보라고 했으니까 12월 31일 날 딱 하루 사가지고 하루 사용하다 하더라도 12분의 1을 일단 해주는 겁니다. 이번에 자본적 지출액 기존 자산의 취득가액이 합산해서 상각하지 월화상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요. 내가 7월 달에 기존에 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갖다 붙여버리면 7월부터 월화상각하는 게 아니라 마치 기초부터 처음부터 그 엘리베이터가 있었던 걸로 보고 건물가액에다가 엘리베이터 가액을 붙여버려가지고 전체에 대해서 1년 내내 상각을 합니다. 양가로 3번 양도자산에 대한 상각 범위액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계 하나를 4월 한 5일 정도에 팔아버렸어요. 이걸 기중 양도자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기중에 양도해도 한도 초과 여부를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안 따지죠. 왜냐하면 굳이 힘들게 한도 초과 여부를 따졌는데 하필이면 또 이게 재수없게 송금을 산입이죠. 근데 아시겠지만 자산은 상각이나 양도할 때 반대 조정을 하게 돼 있으니까 괜히 시간도 없는데
3개월짜리 또는 4개월짜리 한도를 구해서 한도 초가 나오더라도 눈 한번 감았다 뜨신 다음에 그냥 송금산입으로 없애버리기 때문에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상각 범위액, 즉 한도 초과액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죠. 이 양도 자산에 대해서도 3월이나 4월까지 감가상각을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원래는 감가상각을 하는 건데 한도 테스트만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동그라미 1번, 원래부터 정관상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환산내용연수 적용하시고요. 2번에 사업연도 의제 등으로 올해만 어쩔 수 없이 1년 미만이 되면 12분의 사업연도 월수로 이제 마치 월화 상각하듯이 12분의 6을 하시면 되겠네요. 옆 페이지에 감가상각비 3단계 접근법인데요. 2단계하고 3단계는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단계는 한도 초과 여부를 구하는 단계고 3단계는 손불이나 아니면 시인 부족액이 있으면, 즉 한도 미달액이 있으면 작년도에 한도 초과했던 거 그 안에까지만 송금산입 해줄 수 있는 거니까 1단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1단계에 뭐 이렇게 박스가 깁니까? 이거 양가로 1번 판관비 제조경비의 감비는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양가로 2번에 즉시상각 의제도 감가상각 하는 거니까 꼭 집어넣으시고요. 양가로 3번에 단기 이익잉여금 감소를 처리한 감비라고 해서 내용을 보시면 기업회계에서 전기 오류 등으로 인하여 기초 이익잉여금 감소를 처리한 경우 세법은 이익잉여금 감소가 아닌 단기의 감가상각비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표에 있죠. 표 케이스 1에 이익잉여금 감소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어쩌죠? 기업회계가 2015년 결산하면서 2014년에 감가상각비를 덜 잡은 것을 이제야 발견하고 100의 감가상각비를 더 잡으려고요. 근데 이게 2015년께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2014년가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해서 올해 거가 아니라 전기 걸로 잡는다고요. 참고로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 손익으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본고래도 보낼 수도 있는 거 아세요?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은 이 금액이 별로 안 중요하고 하찮으면 손익으로 가서 묻어버리면 돼요. 손익으로. 근데 이 금액이 좀 중요하면 이익잉여금으로 반드시 전기말 넘어왔던 손익계산서의 결과치인 이익잉여금을 수정하게 돼 있죠. 이 문제는 보다시피 이익잉여금으로 아마 한 것 같아요. 이익잉여금. 그래서 요거를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을 이익잉여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세법에는 매우 독특한 성향이 있는데 세법에서는 그저 이쪽에 감가상각 유계만 움직이면 이쪽에 대변의 감가상각 유계만 움직이면 차변에 자동으로 그 해의 감가상각비로 본다는 매우 독특한 특징이 있죠. 그래서 세무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세무조정으로 이럴 때 송금산입에 너 왜 이익잉여금 잡았니? 이익잉여금을 100을 자본을 건드니까 소득처분은 기타 해주시고요. 자, 요 금액만큼 뭐를 더 얹어야 합니까? 회사계상에 감가상각비에 더 이 금액만큼 얹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중요하니까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렇게 감누만 건드려버리고 뭐를 잡든 세법은 이쪽 감누 건들면 무조건 그의 감가상각비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회사 감가상각비를 그만큼 얹어주셔야 돼요. 더 이렇게 업을 시키셔야 한다고요. 이거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양가로 4번의 손상차손이죠. 보면 진부하나 물리적 손상 등 시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기업회계가 인식한 손상차손을 세법은 단기의 감가상각비를 본다고 되어 있죠. 케이스 2번 보시면 기업회계에서 이번에 손상차손 50이 잡힌 거예요. 그러면 케이스 2의 표를 보시면 대변에 손루 50이 잡히고요. 차변에 손상차손 50이 잡히는데 세법은 이렇게 이쪽에 누계 건드려버리면 케이스 2도 이쪽으로 뭐를 잡고 있어요? 감가상각비를 잡고 있죠. 되게 독특합니다. 세법은 이쪽에 누계만 건들면 그게 감누든 손누든 이쪽을 뭘로 본다? 감가상각비로 보는 매우 독특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 자, 근데 박스 밑에 마지막 줄을 보시면 전기 감가상각비를 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하는 건데요. 이건 1차 토픽은 아닌 것 같지만 거꾸로 이쪽으로 감누 잡고 이쪽으로 전기, 오류, 수정, 이익 잡으면 그런 건 세법에서 인정이 안 됩니다. 이런 것만 인정돼요. 감누를 더 잡는 것 또는 손누를 더 잡으면 세법은 이쪽에서 감가상각비를 보는데요. 이 반대로 감누를 죽이고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을 잡으면 그런 건 전혀 인정이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하나 풀어보죠. 2번 문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네요. CTA 2011년 기출문제고요. 1번, 취득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자산과 일시적 조업 중단에 따른 유유설비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유유설비는 감가상각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이
부당해액 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가초과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죠. 100원짜리를 150원에 사면 세법은 100원이 취득가액이기 때문이죠. 3번 일반적인 유형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에 반영한 경우에 하나여 송금으로 인정되지만 무형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이므로 이거 다 틀린 말이네요. 여기서부터. 4번 개발비의 감가상각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 제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여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동안 균등안붕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5년이죠. 5년. 5번 신규로 취득한 자산이나 기중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은 취득 또는 발생 시점부터 월할 계산하여 아니죠. 자본적 지출은 취득이나 발생 시점이 아니라 처음부터 1월 1일부터 기초부터 보내가지고 월할 생각하고요. 이럴 경우에 1개월 미만의 일수는 그냥 1개월로 봐준다. 이 뒷부분에 나왔던 단서는 맞았고요. 앞부분이 틀렸네요. 자, 3번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CPA 2014년 기출문제고요.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인 주 A의 14기 사업연도에 기계장치 B와 감가상각비에 관련된 자료이다. 14기에 기계장치 B의 상각 범위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야 이거 문제 짜증나네요. 왜냐하면 보다시피 14기 2015년을 물어봤는데 양가로 1번의 기초자료는 2014년부터 주고 있는 문제죠. 이런 문제 간혹 출제되죠. 자, 우리 언제나처럼 회사가 잡은 금액, 세법상 상각 범위액 즉 한도, 그 다음에 세모조정. 자, 일단 한번 문제 풀어보죠. 13기에 가해보시면 7월 10일에 기계장치 B를 1000만원에 취득해서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했고 7월 10일이니까 12분에 이렇게 하죠. 나중에 동 금액을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산했습니다. 1000만원 빼기 감루 없죠? 올해 처음 취득이니까 플러스 유보 있을 리 없죠? 플러스 장기의 즉시상각 의제가 있나 봅시다. 나에 보니까 기계장치 B의 취득 부대비용 2,200만원을 결산서상 비용 계산했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즉시상각 의제가 되겠네요. 그럼 요것도 나중에 200만원 더 하셔야 하는 거 알죠? 그 다음에 다해 보니까 감가상각비는 134 잡았대요. 그러면 334인가요? 그리고 어디 양가로 3번 보니까 기계장치의 상각 방법은 정률법이며 0.39 가정하겠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234만원. 왜냐면 6분의 10이 해야 하니까. 그러면 세모조정으로 일단 손불이 나오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2015년 14기에 기계장치의 상각범위에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자, 보세요. 1000만원에 지금 문제에서 가점 보면 4월 20일에 기계장치 B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 400만원을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계산했죠. 또 즉시상각 의제겠네요. 그 다음에 나에 보면 7월 10일에 기계장치 B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 100은 아예 자산의 취득원가의 100을 얹어놨습니다. 이해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더하기 400만원 한번 해주면 되고요. 곱하기 0.39를 곱하면 되죠. 여기다 뭐 더하더라? 여기에 그 다음에 전기말까지의 감루 구하는데 전기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이 134만원 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더하냐면 유보나 마이너스를 더해야 하는데 여기 유보 있네요. 유보 플러스 100만원 있네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단기에 즉시상각 의제를 해가지고 이거 0.39 곱하면요. 0.39 곱하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5717,400. 뭐 내키면 회사를 이렇게 딱 가가지고 X까지 구하고 싶은데 문제에서는 그것까지 구할 필요가 없이 그냥 상각 범위 액조 한도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5717,400이 정답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죠. 205페이지. 205페이지에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주한국의 8기 기계장치와 관련된 감가상각비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으로 옳은 것은 CTA 2008년 기출문제네요. 자, 보니까 정액법을 줬어요. 정액법. 기계장치는 전기에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당기말 재무상태표의 취득 원가는 5억이네요. 5억. 그다음에 감가상각누계액은 1억 1,700인데 이 문제는 그냥 정액법을 줬으니까 취득가액에다가 즉시상각 의뢰들만 있으면 전기거 당기거 싹 다 더해가지고 합시다. 양가로 2번에 기계장치의 전기 2월 감가상각 부인액은 3,500인데 이것도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액법 줬으니까. 3번에 기계장치의 제작 완료 후 전기와 단기에 발생한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각각 4천하고 6천이죠. 그러면 이거 4천하고 6천이니까 4천도 더하고 일단 6천도 더해놔요. 왜냐하면 얘는 정액법이니까 올해 것만이 아니라 전기까지 싹 다 더해야죠. 그리고 단기 것이 각각 4천하고 6천이니까 6천이죠. 6천은 특히나 나중에 회사의 감가상각비에도 이렇게 더해놓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회사는 기계장치에 대한 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내용 연수는 최소화하고자 한다. 어디 보자. 그러면 양가로 6번 기계장치의 기준 내용 연수는 5년이니까 최소화하면 4년까지는 땡길 수 있죠. 그러면 0.250이네요. 0.250 곱하면 딱 1억 5천이 나오나 보죠. 네, 딱 1억 5천 나옵니다. 그리고 양가로 5번에 단기에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5,600만 원이니까 결론적으로 회사 계상은 116이 되고요. 한도는 1억 5천이 되니까 이거는 한도 미달이네요. 한도 미달에 원래 송금산입을 할 수가 없죠. 원래는. 이 문제에서 유보가 있나요? 이 문제에서 유보가 양가로 이번에 3,500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행히도 송금산입에 3,400까지는 할 수 있어요. 소득처분은 마이너스 유보로 이렇게 끝나는 문제 되겠습니다. 정액법을 설명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자, 이번에는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7번 문제. 다음 중 주 K의 7기 사업연도의 기계장치 감가상각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어디 보자. 양가로 8번 보시죠.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 요소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런 경우는 기계장치니까 정율법으로 가야겠네요. 양가로 4번에 그러면 정율법 0.451 있습니다. .451 전기말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은 1억. 그 다음에 전기말 재무상태표상 감가상각누계액은 6천. 그 다음에 3번 법인세법상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이고 정률법 0.45를 썼죠. 그 다음에 5번 단기 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비가 1,500만원. 6번 수선비로 회계 처리한 비용인데요. 9월 1일 날 기계장치의 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개조 비용이죠. 그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런 것들은 소위 이제 그 자본 측치를 구성하게 되죠. 그럼 여기다가 350 더해야겠네요. 빨간색 중요하니까 여기다 350. 여기도 유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350. 유보 있으면 쓰는 거고요. 나에 보니까 12월 1일 소모된 소속 부속품 대체 비용은 이거는 자본적은 아니죠. 양가로 7번에 전기말 상각부인 누계액이 450만원. 그 다음에 끝났네요. 그럼 얼마 나오냐면 이 금액이 10751,550 아니구나. 얼마 나오냐면 21648,000. 얘는 18.5M이죠. 18.5M. 그러면 얘는 한도 미달 나오네요. 또 한도 미달이네. 송금산입에. 혹시 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3148 나오나요? 3148이 나오는데 이 문제에서 한도 초과가 얼마가 넘어왔어요? 한도 초과가 여기 썼던 거 아까 450만원. 양가로 7번에 450만원 있으니까 314만 8천원만큼까지는 마이너스부로 없앨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빈출용 공의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입니다. 자, 보면 1번 네모의 내용연수의 종류, 가운데 신고 내용연수, 아니지, 이제 가운데 기준 내용연수를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5% 신고할 수도 있고요.
특례 내용연수라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0%까지도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수정 내용연수라고 해서 마이너스 50%만 가능한 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내용연수가 있고요. 양가로 1번 신고 또는 일반 내용연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25%로서 이건 당연히 승인사항이 아니죠. 기존 내용연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25%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고 영업 개시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 가세표준 신고기한인 내년 3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무신고면 그냥 기존 내용연수 쓰시면 되고요. 양가로 이번에 특례 내용연수 플러스 마이너스 50%가 얘는 승인사항이죠. 그러니까 10년짜리를 마이너스 무려 5년을 해가지고 5년으로 내용연수를 적용하면 이건 상당히 특이사항이니까 요거는 승인까지 받으셔야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특례 내용연수 최초 정액이죠. 요건을 구비하고 기존 내용연수의 50% 이따 배울 5번하고 6번은 25%까지만 가감해서 영업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얘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사항이죠. 동그라미 2번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특례 내용연수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신청하고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이거는 승인사항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양가로 3번에는 수정 내용연수죠. 이거는 내가 뭔가 중고로 사왔을 때 상대방의 10년 내용연수 중에서 이미 9년까지 다 쓴 거 1년밖에 안 되온 것을 내가 가져오면 이거를 10년 동안 생각하기엔 좀 그러니까 수정 내용연수라고 해서요. 절반까지 50%까지는 줄일 수가 있죠. 내용을 보시면 다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이거 일반 개인한테는 사업화야 인정 안 됩니다. 개인사업자로부터 매입법인의 기존 내용연수의 50% 이상 즉 한 10년짜리면 5년이나 6년 이상 경과한 중고자산을 취득, 합병도 가능합니다. 내용연수의 50% 1년 미만 버림부터 기존 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신고할 수 있고요. 이건 승인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참고로 주 1번 어떻게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려 50%까지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느냐 좀 특이한 회사죠. 동그라미 1번 사업장의 특성 또는 자산의 부식, 마모,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죠. 우리 회사 공장이 바닷가에 있는데 막 모래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러면 금방금방 닳아지니까 이러면 마이너스 50%로 빨리 당겨서 잡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영업 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년보다 현저히 증가합니다. 기계를 막 돌리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감가상각을 조기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3번부터 다른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도록 하시죠. 다음 페이지 주 2번 시험 연구용 자산하고 무용 고정자산은 내용연수가 따로 없으므로 기존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주 3번인가요? 특례 내용연수의 변경 후 다시 이 새로운 방식으로 돌아오시려면 한 3년이 지난 다음에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 4번에 중소기업 내용연수 특례인데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한 플러스 마이너스 50%를 해주던 특례가 있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예를 보시면 1기 초에 건물을 1,000원에 취득하고 내용연수 10년 쓰다가 정액법 쓰다가 2기부터 내용연수를 5년으로 바꿔버리면 기업회계하고 세법 다 나름대로 전진법을 쓰고 있는데요. 분모하고 분자가 약간씩 다르죠. 기업회계는 분자의 남은 금액, 분모의 변경 후 잔존 내용연수. 근데 세법은 분자의 당초 금액 쓰시고요. 그 다음에 분모에는 변경된 내용연수를 써서 약간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증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내모에 보면 잔존가액이죠. 잔존가액은 언제나 0으로 보는 거 아시죠? 아니면 취득가액의 5%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감가상각이 완료되면 5%나 1,000원 중 작은 금액 남겨놓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2만 원만 넘어가 버리면 5%가 1,000원보다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냥 1,000원 남겨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옆 페이지 4번 네모의 세법상 감가상각비 특징이죠. 결산 조정사항이고요. 양가로 이번에 임의 조정사항입니다. 근데 화살표 보시면 삼각범위 내에서 송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화살표 보시면 내용연수가 지났어도 미상학 잔액만 있으면 계속적으로 송금 인정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5번 네모에 감가상각비 시부인단이라고 해서 개별 자산별이죠. 밑에 있는 예 보시면 건물 A는 플러스 20이고요. 건물 B는 마이너스 30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플러스 20하고 마이너스 30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버리면 한두 초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답에 있는 것처럼 건물 A는 손불에 20을 받고요. 건물 B는 아무런 세무조정이 없죠.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의 내용연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1번 사업상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이나 마모,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 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 신청을 하여 이것만 틀렸네요. 신청이 아니라
승인인데 지금 신청이라고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보시면 내용연수를 적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 내용연수를 적용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그냥 가운데 있는 기준 내용연수죠. 3번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중고자산으로서 해당 내국법인인 매입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 환율 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된 자산에 대해서는 기준 내용연수의 50%에 해당하는 내용연수까지 내용연수를 수정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사항이죠? 중고자산이니까. 그 다음 보시면 내용연수를 변경한 법인이 다시 내용연수 적용하려면 3년은 기다려라. 5번에 신고 내용연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해서 영업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까지 요거를 신고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감가상각의 기본적인 계산 문제 같은 걸 마무리하고요. 우리도 잠깐만 쉬었다가 또 계속 우리 감가상각의 특수 문제, 기타 문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